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1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에서 명재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소콜루는 1505년에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데브시르메로 징용되었습니다. 이후 군주의 군의대장과 군주의 식사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먼저 시식해보는 시식시종을 맡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순조롭게 출세하게 됩니다. 소콜루는 술레이만 치세 말기에는 해군 제독과 총독을 역임했고 1552년에 헝가리의 테메스바드를 공격할 당시에는 말이 총에 맞아 쓰러진 후에도 말을 갈아타며 분투하는 등 용맹한 군인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술레이만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경쟁할 때 셀림의 편에 서서 다른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셀림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권력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1565년에 대제상으로 취임한 소콜루는 술레이만이 직접 나선 마지막 원정에 참여하여 술탄의 죽음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하면서 정권을 셀림에게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후 셀림 2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8년 동안 유일한 대제상으로서의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를 자신의 생각대로 임명하고 국제교육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소콜루는 대국적, 전략적 안목을 갖춘 정치가였습니다. 1566년에는 아라비아 남단의 무역 거점인 예멘을 복속시켰고 1570년에는 동지중해의 해상 요충지인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여 동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의 우위를 재확립하기도 했습니다. 명재상 소콜루의 보좌를 받은 셀림 2세는 나중에 주정뱅이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정무를 전부 소콜루에게 맡기고 향락에 빠져 지내느라 오스만 역사 최초로 한 번도 직접 원정에 나서지 않은 매우 인기 없는 술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셀림 2세도 1570년에 키프로스 섬 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의 안정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던 키프로스 섬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오스만군의 공격에 다급해진 베네치아가 유럽 제국의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스페인, 베네치아, 로마 교황청의 연합함대 결성이 너무 늦어져 키프로스 섬이 오스만군의 손에 떨어진 후인 1571년에야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함대는 키프로스 섬을 구할 기회는 놓쳤지만 펠로폰네소스 반도 연안의 레판토에서 오스만 함대와 격돌하여 괴멸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기독교 세계가 오스만 제국과 대결하여 거둔 최초의 큰 승리로 유럽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가 아무리 열광했다고 해도 전략적으로는 키프로스의 정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반면 연합함대는 레판토 승리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해산했고 베네치아는 연공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오스만 제국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1574년 오스만은 튀니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튀니지 탈환으로 이집트에서 튀니지에 이르는 북아프리카 전역이 오스만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셀림 2세는 튀니지를 탈환한 직후 사망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입은 부상 때문이라고도 하고 양고기 소시지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셀림 2세가 사망하고 장남이었던 무라드가 무라드 3세로 즉위하였습니다. 무라드 3세는 소콜루를 대제상으로 재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국 내에서는 오랫동안 대제상을 역임하며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소콜루를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졌으며 그 배후에는 무라드 3세가 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1579년 소콜루는 자객의 칼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3명의 술탄을 보좌하며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이룩한 대제상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무라두 3세는 제국 내외에 산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대외 원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북쪽으로는 모스크바 공국의 남하를 막았고
동쪽으로는 사파비 왕조를 공격해 타브리즈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서쪽에서는 1593년부터 13년간 이어질 합스부르크 제국과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무라드 3세의 2대 후세인 아흐메드 1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동서로 장기전을 치르는 동안 무라드는 한 번도 직접 원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라드 3세는 1595년 사망하고 장남이 메메드 3세로 즉위하였으나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무렵 징세 제도가 티마르 제도에서 징세 청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티마르 제도에 관해서는 오스만 제국 빛나는 600년의 역사 제5편 예니체리 군단과 시파이 기병편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마르 기병은 예니체리와 함께 오스만군을 지탱한 양대 기둥이었지만 대포를 비롯한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티마르 기병을 대신하여 예니체리를 증원하고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레벤트, 세크반 등으로 불리는 이들 용병 집단은 몰락한 티마르 기병과 농지를 잃고 유랑민이 된 농민 등으로 구성되어 전시에는 급여를 받으며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이 끝나면 해고되었습니다. 예니체리와 용병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현금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정부는 티마르 제도를 해체하고 징세 청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유력 정치가나 군인이 징세 청부인이 되어 특정 지역의 징세권을 정부에게서 사들인 뒤 세금을 걷고 그중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은 자신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티마르 제도 하에서는 티마르 토지에서 나온 수입이 전부 티마르 기병의 것이 되었으므로 정부는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왕의 권한 안에 있는 토지에서 나온 세금이나 광산 수입 등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나 징세 청부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정부가 현금 재원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세 청부 제도는 17세기에 서서히 확대되어 오스만 정부의 수입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남은 것을 징세 청부인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종종 과도한 수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후 아나톨리아에서는 젤랄리 반란으로 통칭되는 소요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들은 지도자도 목적도 다양했지만 몰락한 농민, 징세 청부 제도 때문에 티마르 토지를 뺏긴 티마르 기병 등 당시 사회 변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젤랄리 반란은 17세기 중반까지 반세기에 걸쳐서 빈번히 발생하여 오스만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